2편 이방인 해석. 알베르 카뮈의 세계는 삶의 기쁨과 죽음의 전망, 빛과 가난, 왕국과 유적, 긍정과 부정 등 안과 겉의 양면이 언제나 맞물리어 공존하는 세계다. 그는 그 어느 쪽도 은폐하거나 제외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부터 삶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어둡고 비극적인 또 다른 면을 뚜렷하게 의식했다. 삶의 종점인 희망 없는 죽음은 그로 하여금 세상만사의 무의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방인은 바로 이 허무감의 표현인 동시에 이 허무감 앞에서의 반항을 말해준다. 우리들 각자는 최대한의 삶과 경험을 쌓아 가지만 결국 그 경험의 무용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고 만다. 무용함의 감정이야말로 그 경험의 가장 심오한 표현인 것이다. 20대 초반이었던 1935년 겨울에 이미 카뮈는 친구 막스 폴 푸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못 박는다. 그는 2차 대전 직전의 여러 해 동안 인생의 부정적인 어둠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안과 겉, 결혼과 같은 초기 에세이와 행복한 죽음의 지필에 몰두하는 한편 신문기자로 활약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잡다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1935만 1939년 사이에는 알제의 극단을 이끌며 극작가, 연출가, 배우로 재능을 발휘하며 동지의 희열을 경험한다. 피에르 앙리 시몽이 지적했듯 사르트르와 달리 카뮈에게 타자는 지옥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이러한 적극적 활동 속에서도 삶의 무용함에 대한 의식은 그 활동들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느끼게 만들었다. 행동의 한복판에서 행동에 가담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행동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의 스승장 그르니에는 말했다. 부조리에 대한 의식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삶의 절망적이고 부조리한 면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지프 신화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카뮈는 이런 논리적인 질문과 그 대답 시지프 신화에 앞서 우선 소설이라는 형식 속의 삶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것이 이방인이다. 카뮈는 일찍부터 사르트르의 구토에 관한 서평에서 소설이란 어떤 철학을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좋은 소설에는 철학이 송두리째 이미지들로 변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사르트르는 시지프 신화에 표명된 철학이 이미지로 옮겨진 것이 이방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상 소설 이방인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부조리에 대한 체계적 성찰 시지프 신화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카미가 한 예술가의 총체적 경험, 그의 생각삶을 예술가의 체계로 바꾸어 등식 관계로 표현하면서 그 낱말이 내포하는 조직적인 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바로 소설적인 이미지가 논리적 추론과는 달리 비체계적이고 직접적인 현실의 모습임을 강조한 것이다. 요컨대 이방인은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고전적인 소설의 형식 속에 담아놓은 소설이다. 카뮈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해서 1부와 2부 사이의 평행관계에 있다. 1부는 그날 별 의미 없는 메르소의 생활을 묘사한다. 그리고 2부의 법정에서 그 생활과 행동의 의미가 해석된다. 법정은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심한 인물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덕적 원칙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어떤 인물인가? 작가 자신이 말했듯이 소설 전체에 걸쳐 그는 오직 삶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제기하는 질문에 대답할 뿐이다. 그는 적게 말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감옥 안으로 찾아온 부속 사제 앞에서 분노를 터뜨린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폭발시킨 것이다. 카뮈 자신은 어떤 비평가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예술작품 전체에 걸쳐 계산되어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눈. 밝은 비평가라면 한 인물을 묘사한 것 속에서 그 인물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그 무엇을 독자에게 털어놓는 그 유일무이한 순간을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소설의 결말 부분이 하나에 집중된 순간이며 특별한 대목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묘사한 그 너무나도 산만하게 분산된 존재가 마침내 스스로를 한데 집중시키게 되는 그 특별한 대목을 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결코 앞장서서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제기하는 질문이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건 그는 항상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사실을 당신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무엇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음화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의 심오한 태도에 대해 당신이 지레짐작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카미와 죽음. 카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 죽음이었다. 그가 처음 쓴 소설은 행복한 죽음이었다. 그 작품은 자연적인 죽음과 의식적인 죽음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였다. 이방인은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로, 즉 자연적인 죽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른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왜 하필 음산한 죽음인가?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방인을 읽는 독자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비극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음산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속에 삶의 기쁨과 햇빛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선 몸의 문제다. 햇빛과 바다가 주는 행복감을 전신에 맛보며 수영하는 젊은 육체, 축구장에서, 연극 무대에서, 신문기자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속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육체에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내일 없는 현재의 가득함, 이것을 카미는 희망 없는 삶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방인에서 죽음의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카미의 생애와 작품 속에서 죽음이 얼마나 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죽음의 경험. 카미의 생애는 우선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1살도 채 되기 전인 1914년 9월에 1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 카미는 그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 하기야 그는 흥분해서 떠났다. 말은 전투에서 두개골이 깨졌다. 장님이 되어 일주일간 사경을 헤맸단다. 그리고면 소재지 전몰 장병 위령탑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 안과 겉의 산문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그의 마지막 미완. 소설 최초의 인간에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소상하게 기술되고 있다. 한편 카미 자신은 1930년 건강한 축구선수로 활약하던 17살의 젊은 나이의 돌연. 폐결핵이 발병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다. 결혼 제밀라의 바람, 영원 따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 이렇게 자리에 누운 채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솔직하게 말하겠고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일생 동안 몇 번이나 그 병의 재발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고 그로 인하여 대학 교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의 진로가 바뀌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2차 대전 때는 군에 입대할 수도 없었다. 그 대신 독일 점령 하에서 레지스탕스에 가담하는 동안 동지들의 참혹한 죽음을 지척에서 목도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 카미의 작품 속에서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장르별로 간단히 검토해보자. 그의 전 작품 속에서 죽음은 시동일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로 작용한다. 초기 산문집 안과 겉의 제목부터 시사적인 에세이 영혼 속의 죽음에서 그는 프라하 여행 중 호텔 방에서 고독하게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본다.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는 사형수에 대한 언급이 적나라하다. 그렇다. 모든 것이 단순하다.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에게 헛된 수작은 하지 말라. 사형수에 대해 그는 사회에 대한 빚을 갚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의 목이 잘릴 것이다 라고 하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의 운명을 두 눈으로 직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이 단도직입적 진술은 이방인의 마지막 장면을 예고한다. 두 작품에서 핵심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산문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는
새끼를 반마리나 먹은 어미 고양이를 목격하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기억을 말한다. 결혼 여름에서 그는 저녁에 해 지는 모습을 우주적인 죽음으로 표현한다. 대낮에 찬란하던 제신들은 날마다의 죽음으로 되돌아가리라. 제밀라의 바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라면 세련된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만은 생각이 빈약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색깔, 죽음 같은 가장 단순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한다. 죽음처럼 이해를 초월하는 단순 자명한 현실 앞에서 맛보는 감정이 다름 아닌 부조리의 감정이다. 그는 또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면서 피에솔레 수도원을 찾아갔다가 탁자 위에 해골을 앞에 놓고 매 순간 인간의 조건을 상기하며 살았던 수도사들의 삶에 대하여 명상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진실을 직시하는 태도다. 그러면 소설들은 어떤가? 행복한 죽음은 메르소가 자그레즈를 죽이고 여행을 떠나는 자연적인 죽음과 여행에서 돌아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속에서 죽는 의식적인 죽음, 이렇게 두 부분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행복의 수단인 돈을 손에 넣기 위하여 죽이는 메르소와 달리 이방인의 메르소는 태양 때문에 살인한다. 페스트는 무서운 전염병 전쟁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의 이야기다. 전락은 다리 위에서 강물에 몸을 던져 익사하는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폐업하고 암스테르담의 흐린 안개 속을 방황하는 변호사 클라망스의 이야기다. 여기서도 문제의 발단은 죽음이다. 단편집 유적과 왕국의 배교자에서는 포교를 위해 야만인들 세계에 들어갔던 선교사가 개종하여 새로 부임하는 신부를 죽이려고 기다린다. 그는 말한다. 죽이는 것 바로 그게 필요한 일이다. 이번에는 희곡 작품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칼리굴라에서 주인공인 황제는 누이오 정부인 드리질라가 죽자 행복을 불멸을 가져야겠다라고 부르짖으며 무차별적인 범죄와 살인에 몰두한다. 운명에 대한 나름의 반항이다. 오해에서는 멀리 떠나 살던 아들이 부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진 돈을 뺏으려던 어머니 누이의 손에 살해당한다. 살인적인 오해를 깨달은 두 여자도 자살한다. 정의의 사람들은 순수한 살인자들, 즉 정의를 위한 테러리스트들의 섬세한 살인 이야기다. 계엄령은 삶과 죽음의 전권을 쥐고 만인의 죽음을 관리하는 페스트의 무서운 전체주의적 세계를 드린다. 특히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 신화와 반항하는 인간에서는 살인과 자살에 관한 성찰의 깊이를 더한다. 부조리 3부작 중 하나인 시지프 신화의 첫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 반항하는 인간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성찰이다. 대혁명 때의 왕의 처형을 신의 죽음과 결부하며 그는 죽음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조명한다. 어떤 의미에서 1793년의 반항의 시대는 끝나고 혁명의 시대가 처형대 위에서 시작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카미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죽음이다. 죽음의 형식은 살인, 자살, 사형 이 세 가지다. 살인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죽음이다. 반항하는 인간은 인간이 타자에게 가하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다. 희곡 칼리굴라의 살인은 황제의 광적인 권력 행사다. 계엄령에서 페스트는 정부에 기록된 명단에 따라 조직적으로 죽음을 관리한다.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우발적으로 아랍인을 죽인다. 소설 페스트는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에 빗댄 전쟁이라는 전면적 재앙의 풍경이다. 유적과 왕국의 배교자와 행복한 죽음 메르소도 살인자들이다. 자살은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죽음이다. 영혼 속의 죽음에서는 어떤 여행자가 호텔 방에서 혼자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시지프 신화는 자살에 대한 성찰이다. 오해에서는 자신의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와 딸이 자살한다. 살인을 저지른 이방인은 사형 선고를 받고 페스트의 가장 부정적인 인물 코타르는 자살을 광고하듯 자신의 방 문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 들어오시오, 나는 목매달았소. 단편집 유적과 왕국의 배교자, 행복한 죽음 자그레즈나. 메르소의 죽음은 엄밀하게 따져볼 때 타살일까 자살일까? 끝으로 사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죽음을 가하는 심판인 사형에 대하여 살펴보자.
단두대에 대한 성찰의 저자인 카미는 널리 알려진 사형폐지론자다. 단두대야말로 카미의 고정관념이었다. 사형 집행 장면을 구경하고자 원했던 아버지의 일화는 그의 작품의 여러 곳에 등장하고, 이방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단두대는 사형수를 사로잡는 강박이다. 이방인의 구조. 이방인의 구조적 특징은 1부와 2부의 대칭, 대조, 그리고 그 현격한 차이에 있다. 1부에서 메르소는 추억도 미래도 계획도 없이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순진하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내키면 수영을 하고 영화 구경을 하고 바닷가를 산보하고 여자와 함께 집에 와서 잔다. 그리고 또 혼자도 불평 없이 잘 지낸다. 레몽이 부탁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에 편지를 대필해주고, 사랑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리가 원하면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사장이 파리지사 근무를 권하면 지금의 생활에 불만이 없고 사람이란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거부한다. 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의 병치와 연쇄가 결국은 살인으로 인도한다. 이런 언어 이전의 세계와도 같은 그 자유롭고 무반성한 삶의 순간들이 2부에서는 살인에 따른 감옥 생활 때문에 순진성과 직접성을 상실한다. 몸이 갇혀있으므로 욕구의 즉각적 만족이 불가능해진다. 삶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감옥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고, 주인공의 소외와 더불어 재판부의 논리적이고자 하는 시각을 통해 오히려 공적 사회의 연극적 면모가 드러난다. 2부의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재판장, 검사, 변호사, 피고, 증인 등의 역할만 있을 뿐 개인으로서의 이름이 없다. 법정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의 체계로 이루어진 연극적 사회의 축소판인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1인칭 화자의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살인자의 편을 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살인자가 사회의 피해자로 바뀌는 형국이 된다. 반면에 살해당한 아라비는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현상이 초래된다. 메르소는 1인칭 화자이며 또한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자는 메르소의 눈으로 그의 행동과 현실을 바라볼 뿐 스스로 메르소를 볼 수는 없다. 독자는 그의 성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른다. 나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화자는 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과 내면을 고백하듯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3인칭처럼, 즉 남의 일처럼 무심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육체의 움직임만을 드러내 보인다. 1부는 어머니의 죽음에서부터 살인사건을 저지르기까지 18일간의 일상적 생활이다. 오늘, 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 저녁 등 시간의 변화와 흐름이 뚜렷하게 표시된다. 반면에 2부의 1년여에 걸친 감옥 생활과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지된 듯 개념이 흐려진다. 메르소는 말한다. 하루는 다른 하루로 넘쳐서 경계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이름을 잃어버렸다. 어제 혹은 내일 같은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이리하여 시간은 낮과 밤, 계절, 하늘, 별 등의 기초한 항구성, 회귀성을 드러낸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선박회사 사무원으로서 그때그때의 일상생활을 즉흥적으로 영위한다. 그의 대타 관계는 남에게 타자의 이해와 무관한, 아니 이해 이전, 언어적 표현 이전의 자연인의 삶이다. 반면에 살인 후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와 그의 행동들은 타자의 이해, 아니 해석의 대상이 된다. 법정은 한사코 그의 인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행동의 동기를 찾아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 심리적 동기, 인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매달림으로써 오해에 기초한 그의 초상화를 완성한다. 일부가 메르소의 눈을 통해 본 개인과 사회생활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묘사라면 2부는 타자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메르소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은 동시에 재판에 대한 비판적 회화로 작용한다. 그 결과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어서 메르소와 법정을 바라보는 독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전반부에서 독자는 우선 주인공의 기이한 태도에 당황한다. 그의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메르소가 순수해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부에서 독자는 작가의 서술 방식에 좌우되면서 화자가 자신의 운명에 무심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소외되면 될수록 독자 스스로 살인범인 그의 편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결과 부지불식간의 메르소는 일종의 순교자로 변하여 법정의 희극성을 풍자하고
공적 사회를 고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1부와 2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면서도 과연 동일한 소설에 속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판이한 인상을 준다. 여기까지 이방인 2편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이 길어져 3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